안녕하세요. 깊은 밤, 편안한 수면에 듣기 좋은 깊고 진한 역사의 한 조각을 들려드리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잠들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따라오세요. 고려의 하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백성들은 매일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나라는 언제쯤 우리를 보살펴줄까? 고려 마지막 백성들의 삶은 정말로 처절하고도 비참했습니다. 백성들은 매일 아침을 맞으며 한숨부터 내쉬어야 했었죠. 권력자들은 끝없이 땅을 집어삼켰고 산은 산채로 들은 들채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흙 한 줌조차 제 것이 아닌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가족을 팔아야 했고 겨울이면 길가에 얼어붙은 어린 몸들이 봄이 와도 차갑게 남아 슬픔을 이어갔어요. 공민왕은 그 어둠 속에서 마지막 불꽃을 필사적으로 태우려 애썼습니다. 원나라의 긴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그는 변발을 풀고 원나라식 화려한 옷을 벗어던지며 피를 토하는 개혁을 단행했어요. 사랑하는 노국대장 공주와 함께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고 권문세족의 끝없는 탐욕을 막고 불교의 폐단을 뿌리째 뽑아내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그에게 너무도 잔인했어요. 1365년 그의 모든 희망이었던 노국대장 공주가 난상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왕은 공주의 영전 앞에서 며칠 밤낮을 통곡하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그의 슬픔은 너무 깊어 정사를 놓아버렸고 그 상실은 고려라는 나라의 마지막 등불마저 꺼트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공민왕은 측근의 칼에 쓰러졌고 고려는 되돌릴 수 없는 몰락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 절망의 가장 북쪽 끝 함경도의 거칠고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견방에서 한 사내가 조용히 자신의 운명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그는 전장에서 빛나는 존재였어요.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그의 손은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까웠고 적장이 투구를 단 한 발의 활로 정확히 끊어내는 솜씨는 사람들을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홍건적이 밀려올 때, 왜구가 바다를 어지럽힐 때 그는 언제나 가장 앞장서서 싸웠어요. 승리가 거듭될수록 백성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저 북쪽의 장수뿐이다. 그러나 이성계의 마음은 늘 무겁고 외로웠어요. 전장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강인했지만 중원이 화려한 궁궐에서는 그는 영원한 이방인 함경도 출신의 촌놈이었을 뿐이니까요.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깊이 베었고 그 상처는 그의 야망을 더욱 날카롭고 뜨겁게 벼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그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거대한 석가의 세계를 등에 지고 오래되고 허물어져 가는 집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모습에 그는 불길함을 느끼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이성계는 고민 끝에 평소 믿음이 깊었던 무학대사를 찾아갔습니다. 무학대사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성계에게 깊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군이는 결코 나쁜 꿈이 아닙니다. 불상을 등에 지고 나온 그 모습은 한자로 보왕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장군을 이 땅의 새로운 주인으로
새로운 시대의 왕으로 점지하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성계의 가슴을 벼락처럼 뒤흔들었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의 긴 지배로 국력이 바닥나고 권문세족의 끝없는 탐욕으로 백성들이 피를 토하는 그때 변방의 한 무장이 하늘로부터 왕이라는 예언을 받은 순간이었죠. 그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길은 아직 너무도 험난했어요.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영 장군이 여전히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은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빛이었어요. 권문세족 출신임에도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그는 그 유명한 황금보기를 돌가차라는 좌우명을 가슴에 새기고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치는데 목숨을 걸었으며 국민안의 개혁을 끝까지 지켜준 충신이었습니다. 그의 강직함과 청백리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의 상징이었고 이성계에게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성계는 그를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존경하는 스승을 배신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의 밤을 더욱 길고 괴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성계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갈등의 늪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불타는 열망과 오래된 나라를 끝까지 지키려는 충성 사이에서 그의 밤은 점점 더 길고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1장 압록강의 밤 역사를 돌린 한 번의 회군 1388년 고려의 하늘은 이미 잿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명나라가 철령 이북겠다는 내놓으라고 압박해오자 조정은 분노로 들끓었죠. 최영 장군은 오랑캐를 치고 우리의 땅을 되찾자며 요동정발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왕은 그 목소리에 휩쓸려 출병을 명했어요. 이성계는 그 명령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현실을 꿰뚫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자살 행위이며 5만 대군을 동원한다면 백성들의 마지막 숨통마저 꺼질 것이라고 그는 사불가론을 올리며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굶주리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 나라는 스스로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최영 장군의 강경론과 왕의 명령 앞에서 이성계는 결국 5만 대군을 이끌고 북쪽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압록강 위하도 그곳에 도착한 순간 하늘은 그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내렸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맛비, 강물은 미친 듯이 불어나며 포효했고 병사들은 진흙탕 속에서 굶주림과 병으로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이성계는 감기쓰게 서서 밤새 비를 맞았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최영 장군, 그는 고려의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권문세족의 화려한 비단 속에서도 마음만은 언제나 깨끗한 백옥처럼 빛나던 사람.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좌우명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을 청렴하게 살아온 그는 왜구와 홍건적을 물리칠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 칼을 휘둘렀어요. 그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면서도 가장 가난한 백성 앞에서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성계에게 그는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스승이자 형님, 때로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를 이제 자신의 손으로 배신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성계의 가슴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도려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도 전 함경도의 군현에서 만난 그 천재적인 선비는 권문세족의 탐욕과 고려에 썩은 뿌리를 목격한 뒤 유배지에서 수년을 보내며 백성들의 처참한 삶을 뼛속까지 새겼습니다. 낡은 집을 고칠 수 없다면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이성계의 가슴에 불을 지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등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밀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가족을 떠올렸어요. 아버지 이자추는 원나라의 기운이 다했음을 일찍이 직감하고 공민왕에게 귀순해 쌍성 총관보를 탈환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그 피를 이어받은 이성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단순히 나라를 지키는 장수로 끝날 운명이 아니었어요. 비는 그의 얼굴을 때리고 강물은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마침내 새벽이 오기 직전 이성계는 결단을 내렸어요. 강을 건너 개죽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말머리를 돌려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인가. 그의 외침에 지치고 굶주린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환호로 답했습니다. 위화도 회군, 그 한 번의 결정이 고려 475년의 역사를 조용히 끝내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군대는 폭풍처럼 개경을 향해 되돌아갔어요. 한때 그를 형님처럼 아꼈던 최영 장군은 무력하게 붙잡혔습니다. 최영은 죽기 직전 차가운 눈으로 이성계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가 사사로운 욕심을 부렸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풀 한 포기도 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의 무덤은 오랫동안 풀이 나지 않는 젖분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는 이성계의 가슴을 평생 영원히 찔러댔습니다. 회군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였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존경하던 스승을 배신하고 반역자의 길을 선택한 순간 그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피눈물을 흘리며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정도전이 그려준 새로운 세상의 설계도가 그의 품 안에 있었고 하늘이 그에게 준 왕이라는 예언이 그의 등을 강하게 밀고 있었으니까요. 2장 북과 칼의 운명적 만남. 위화도 회군으로 고려의 운명이 뒤집힌 뒤 이성계는 개경의 실권을 손에 쥐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반역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나 칼만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그릴 수 있는 진정한 붓이 필요했어요. 그 붓은 함경도의 차가운 군영에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정도 전 그는 고려의 썩은 뿌리를 뼛속까지 목격한 사람이었죠. 권문세조리의 끝없는 탐욕으로 백성들이 굶주리고 불교 사찰이 거대한 땅을 차지하며 백성을 착취하는 현실을 유배지에서 수년 동안 눈으로 새겼습니다. 그는 밤마다 등불 아래서 생각했어요. 이 낡은 집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완전히 허물고 처음부터 새로 지어야 한다. 그는 유교의 이상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아니라 학문과 도덕을 갖춘 선비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백성을 위한 진정한 이상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할 강력한 칼을 찾기 위해 먼 함경도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가능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이성계를 만났습니다. 이성계의 군대는 고려의 정규군과 달랐어요. 가별초라 불리는 그의 사병들은 말 한마디에 목숨을 바치는 완벽하게 단련된 늑대무리 같았습니다. 정도전은 그 강력한 힘을 보며 전율했어요. 이 칼이라면 자신이 그린 설계도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두 남자는 군영의 등불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이성계는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정도전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낡은 고려를 허물고 백성을 위한 새로운 나라를 짓고 싶습니다. 왕은 상징이 되고 진정한 정치는 도덕과 학문을 갖춘 신하들이 이끌어야 합니다. 장군께서 그 칼이 되어주신다면 저는 그 붓이 되겠습니다. 그 순간 함경도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붓과 칼이 조용히 그러나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정도전은 이성계에게 한양으로의 천도를 제안했어요. 계경은 너무 오랫동안 고려의 그림자에 물들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정신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이성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반역자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건국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아름다운 운명인 동시에 위험한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는 나라는 재상이 중심이 되는 신권 중심의 나라였으니까요. 반면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을 꿈꾸는 야심가였습니다. 이방원과 정도전 두 남자의 이상은 이미 처음부터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붓과 칼의 만남은 그렇게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첫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설계도 아래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이성계는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정말 백성을 위한 길인가?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길인가? 그 질문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한양으로 향하는 바람 속에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장, 선주교의 핏방울, 고려의 마지막 심장. 위화도 회군으로 실권을 손에 쥔 이성계였지만 조선이라는 이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양왕을 허수아비처럼 세워두고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가장 날카로운 가시를 남겨두었어요. 포은 정몽주. 그는 정도전과 한때 가장 가까운 벗이었어요. 두 사람은 젊은 날 등불 아래에서 유교 경전을 함께 읽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 세상을 도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같은 꿈을 나누었고 고려의 부패한 권문세족과 세속화된 불교를 함께 비판했었죠. 정도전은 낡은 틀은 이미 썩었다. 완전히 허물어야 한다고 외쳤고 정몽주는 나라가 썩었다 해도 신하된 자는 끝까지 충가지의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교의 충절이 그들에게는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신념이었어요. 그러나 그 신념은 결국 두 사람을 정반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정몽주는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는 권문세족의 탐욕과 원나라의 잔재를 증오하면서도 임금이 바뀌어도 춤은 바뀌지 않는다는 유교의 근본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이성계가 사냥중에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틈을 타 그는 정도전을 제거하고 이성계 일파를 몰아내려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했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군영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때 침묵을 지키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렸어요. 이 거대한 역사의 매듭은 내가 직접 지어야 합니다. 이방원은 정몽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술상을 차리고 마음을 담은 시 한 수를 건넸습니다. 그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칠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려보세. 낡은 고려를 버리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는 유혹이자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정몽주는 술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답했어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바람에 흩어진다 하여도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도 단단했습니다. 고려를 향한 그의 충심은 죽음 너머까지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이방원의 손을 잡느니 차라리 선비로서 죽음을 택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정몽주의 뒷모습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이방원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쇠망치를 가져오라. 하룻밤이 인심의 조리였다. 개경의 선주교 위 귀가하던 정몽주는 갑자기 나타난 무리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이방원이 보낸 무사들이 휘두른 쇠망치가 그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이 차가운 다리 위에서 붉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습니다. 그 피는 고려 왕조 475년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슬프고도 처절한 눈물이 되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이 저지른 일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노 뒤에 찾아온 것은 더 깊은 뼈를 애는 듯한 갈등이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정도전과 함께 웃으며 유교 경전을 읽던 정몽주의 얼굴이 계속해서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한때는 같은 꿈을 꾸던 벗이었고 고려를 바로잡으려 애쓰던 동지였습니다. 그런 그를 자신의 아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결국 자신의 야망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정말 백성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내 욕심과 가족을 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성계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정몽주의 단심가가 그의 귓가에 끝없이 맴돌았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을 배신한 아들, 그 아들을 통해 권력을 손에 쥔 자신. 모든 것이 뒤엉켜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전몽주의 죽음으로 조선 건국의 마지막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딘 왕자의 주인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북과 칼은 그렇게 고려의 마지막 심장을 관통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4장 왕자의 난, 형제의 피로 쓴 왕관. 정몽주의 피가 선주교를 적신 뒤 조선이라는 이름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나라의 첫걸음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392년 이성계는 마침내 조선의 첫 왕, 태조가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순간 그를 가장 크게 괴롭힌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이었어요. 태조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 한씨에게서 난 6 아들, 그리고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에게서 난 2 아들. 강씨는 태조의 인생에서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변방의 무장에게 부족했던 정치적 감각과 인매, 그리고 날카로운 판단력을 채워준 진정한 동반자이자 조언자였어요. 태조는 그녀를 깊이, 거의 광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강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태조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오랜 시간 정사를 놓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 방석은 태조에게 특별한 존재였어요. 태조는 장성한 아들들을 제치고 고작 어린 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 뒤에는 강씨의 강한 영향력과 태조의 아버지로서의 깊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결정은 한씨 소생 왕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특히 5째 아들 이방원의 분노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그는 피를 흘리며 세운 나라에서 자신과 형제들이 철저히 밀려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정도전이 있었어요.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이상국가를 꿈꾸었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학문과 도덕을 갖춘 신하들이 실권을 쥐는 나라. 왕은 매일 경연에서 신하들의 비판을 듣고 상소문을 통해 끊임없이 배우고 반성해야 하는 존재. 그는 왕권이 너무 강해지면 폭군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왕자들의 사병을 모두 국가에 귀속시키려 했어요. 이방원에게는 이것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빼앗기고 정치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터였으니까요. 이방원은 밤마다 아내 민씨와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씨는 명문가 출신의 여장부로 남편보다 더 냉철하고 날카로운 정치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상황을 한눈에 꿰뚫어보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다. 민씨는 남편에게 숨겨진 무기들을 미리 준비하게 하고 정도전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무에 관심 없는 척 몸을 낮추는 전략까지 세웠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역할은 단순한 조언을 넘어 이방원의 생존과 권력 장악을 위한 핵심 동력이었어요. 1398년 8월의 어느 밤, 한양의 궁궐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방원은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고작 40여 명의 정예병. 하지만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강력한 늑대들이었어요. 이방원은 먼저 정도전이 머물던 집을 급습했습니다. 정도전은 그날 밤 이방원의 칼날 앞에서 쓰러졌어요. 그가 꿈꾸던 재상 중심의 이상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방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배다른 동생 어린 세자 방석과 그의 형 방번까지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비명과 발자국 소리로 가득 찼어요. 형제의 피가 궁궐 바닥에 적셨고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아들이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이 소식을 듣고 절규했어요. 그는 사랑하는 신덕왕후 강씨를 잃은 슬픔 속에서 이제 아들들마저 서로를 죽이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의 가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내가 나라를 세웠거늘 어찌 내 손으로 내 피를 이렇게 흘리게 하는가. 강 씨와의 사랑이 이어서 겨누고 결국 내 아들들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태조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한양을 떠나 고향 함흥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밤마다 강 씨의 얼굴과 죽은 아들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오랜 시간 정서를 놓아버렸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랑과 후계가 결국 가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자책이 그의 남은 평생을 괴롭혔죠. 이방원은 곧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는 명분을 중시했으니까요. 먼저 형 방과정종을 왕으로 세웠지만 정종은 실권 없는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1400년 이방원은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했습니다. 피 위에 선 왕관.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어요. 태조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을 끝내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방원에게 크게 실망하고 한양을 떠나 고향 함흥으로 돌아간 후 태종이 아버지를 달래기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으나 이성계는 아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보낸 사신들을 죽이거나 가두거나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흥으로 차사를 보내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 생겨났고 이후 함흥 차사는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위험한 심부름을 뜻하는 말로 굳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함흥 차사라는 말이 그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아버지가 세운 나라에서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인 그 처절한 첫밤. 그러나 그 피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거대한 기초가 되었어요. 이제 피로 닦인 길 위에 조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장 농먼왕의 빛 세종의 28자 태종이 피로 닦아놓은 단단한 길 위에 조선 역사상 가장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태양의 이름은 충녕대군. 훗날 세종이라 불리는 왕이었어요. 세종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피가 아니라 지식과 사랑으로 나라를 세우려 했어요. 다른 한편으로 그의 치세는 신하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은 지독한 활자 중독자이자 완벽주의자였어요. 아침 2시간 조강, 점심 2시간 주강, 저녁 2시간 석강. 하루 3번의 경연은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밤이 깊어서도 신하들을 붙잡고 토론을 이어갔어요. 신하들은 왕이 끝없는 질문과 숙제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한의정승 영의정 황희는 70세가 넘어서부터 눈이 침침하고 귀가 먹었다며 수없이 사직상소를 올렸지만 세종은 매번 윤화하지 않는다는 한 줄 답변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황희는 90세가 가까워서야 겨우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종의 몸은 점점 망가져 갔어요. 평생 고기를 즐기고 운동을 멀리했던 탓에 당뇨가 심해졌고 끊임없는 독서와 정무로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말년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조차 힘들었고 촛불 하나의 의지에 떨리는 손으로 글을 써내려갔죠. 보이지 않는 눈으로 백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밤마다 깊이 아팠어요. 내 눈이 멀어가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은 뜨게 해주어야 한다. 그들이 그를 읽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조차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나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세종의 애민정신은 단순한 자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백성을 내 자식처럼 여기는 뼈저린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그를 몰라서 시간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을 자신의 고통보다 더 아프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왕으로 태어난 이유는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는 비밀리에 28자의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철저히 숨겨졌습니다. 사대부들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중국과 다른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오랑캐나 하는 짓이라며 왕을 압박하고 상소를 올리고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세종은 그 모든 비난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나라가 어찌 문명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이 글자를 만들지 않으면 백성들은 평생 억울한 채로 죽어갈 것이다. 그의 애민정신 하나로 모든 반대를 잠재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 아래서 하늘의 소리, 바람의 소리, 사람의 목소리까지 모든 소리를 28자 안에 담으려고 애썼죠. 마침내 1443년 세종은 훈민정음을 반포했어요.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바른 소리라는 뜻의 이 글자는 똑똑한 사람은 반나절, 어리석은 사람도 며칠이면 익힐 수 있는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세종은 글자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천민 출신의 천재 장영실을 파격적으로 등용해 수많은 과학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장영실은 노비의 신분이었지만 세종은 그를 능력이 있으면 신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최고의 자리에 올렸어요. 장영실이 만든 자경루는 단순한 물시계가 아니었습니다. 자동으로 시간을 알리고 종을 울리는 기계로 왕이 시간을 지배함으로써 백성들이 제때 농사를 짓게 하려는 고도의 통치 도구였습니다. 안보일구는 종로거리에 설치되어 그를 모르는 백성들도 해를 보고 시간을 알 수 있게 했어요. 치구기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정확히 측정해 흉년과 풍년을 예측하게 해주었고, 혼천이는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해 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볼 때마다 신부는 사람을 가두는 쇠사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애민정신은 백성을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대하는 데서 시작되었죠. 세종은 눈이 멀어가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눈을 대신해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어요. 아버지 태종이 피로 닦아놓은 강력한 왕권을 세종은 사랑과 지식으로 꽃피웠습니다. 그의 28자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피로 시작된 조선이 이제 눈물과 사랑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찬란한 태양도 언젠가 저물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장 어린 왕과 피의 계절. 단종에서 세조까지 세종의 긴 치세가 끝나고 조선은 다시 한번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은 모든 것을 갖춘 왕이었어요. 무예와 병법, 학문과 과학까지 두루 밝았고 풍채 좋고 수염이 풍성한 모습은 주변 나라에서도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세 명의 아내를 모두 잃었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상을
연이어 치르며 몸과 마음이 쇠약해졌어요. 문정은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겨우 12살의 어린 아들 단종뿐이었지요. 12살의 어린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너무나 강한 어른들이 많았어요. 특히 문종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는 아래 동생 수양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은 용맹하고 머리가 좋았습니다. 할아버지 태종의 기질을 닮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칼도 잘 잡고 정치도 읽을 줄 아는 왕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린 단종 곁에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문종은 죽기 직전 신하 셋을 불러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은 이제 겨우 12살이다. 홀로 남겨질 단종을 지켜달라. 그는 그들에게 최고 관직을 주며 고명 대신 의로 삼았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충신들이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붙잡으려 했어요. 그러나 어린 왕에게 줄을 서는 대신 신하들은 강한 대신들에게 줄을 섰습니다. 왕권은 약해지고 신권은 커졌어요. 1453년 어느 차가운 밤 수양대군의 무리가 김종소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철퇴 같은 둔기로 노장군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전승이 전해집니다. 그날 밤 조선의 정치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유정난이었어요. 수양대군은 자신을 도운 이들을 공신으로 삼고 궁궐과 요직을 자기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핵심 인물들 김종서, 황보인, 심지어 동생 안평대군까지 혐의를 씌워 제거했어요. 그러나 그는 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에서 힘만으로 왕이 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1455년 마침내 단종을 끌어내리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어요. 조선의 7대 왕 세조. 단종은 이제 왕이 아니라 살아있는 위엄 그 자체가 되었어요. 세조는 단종을 서인으로 강등시키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냈습니다. 그리고 끝내 사약을 내렸어요. 17살의 어린 왕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는 사약을 내리기 어려워하던 관리도 있었고 단종을 모시던 시녀들이 몸을 던져 왕을 지키려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영월의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시신을 거두었다는 전승도 전해집니다. 그 장면들은 단종을 단순히 불쌍한 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어디까지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어요. 세조는 왕이 된 뒤 강력한 왕권을 세웠습니다. 육조직계제를 다시 강화하고 의정부의 힘을 누르고 경연을 줄이며 학자들의 공간이었던 집현전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는 힘으로 눌러야 나라가 산다고 믿었어요. 그의 통치 아래 영국대전의 기틀이 닦였고 토지 제도도 현직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왕권 강화는 또 다른 만발을 낳았습니다. 함경도에서 이시의 난이 일어났고 세조는 크게 놀라며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왕이 약해져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원상제라는 안전장치까지 만들었어요. 1468년 세조는 신하들의 반대 속에서도 왕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몸이 한계에 다다랐고 정치는 미리 준비해둔 구조 속에서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준비를 끝낸 뒤에야 자리를 내려놓은 것처럼 왕위를 넘긴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단종의 울음과 17살에 사약을 받은 비극, 스승을 죽이고 왕이 된 세조의 철혈, 피로 시작된 조선은 여전히 피를 먹으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피의 계절 속에서도 조선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만의 뼈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다시 한번 수렴청정과 치맛바람, 그리고 새로운 세력의 등장으로 이어집니다. 7장 수렴청정과 피바람, 성종에서 명종까지 세조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세상을 떠난 뒤 조선은 다시 한번 어린 왕과 여인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에서 수렴청정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특별했습니다. 세조가 남긴 원상제의 그늘 아래 정의왕후가 커튼 뒤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 최초의 본격적인 수렴청정. 왕이 아직 어린 탓에 어머니가 대신 정사를 보는 그 오랜 전통이 조선 땅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종은 19살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아버지의 강단을 물려받은 듯 했지만 그의 치세는 겨우 13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예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다시 한번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의왕후는 첫째 손자의 건강을 문제 삼으며 둘째 손자 자의상군을 왕으로 세웠어요. 13살의 어린 왕 성종이 즉위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종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단련했죠. 20살이 될 때까지 수렴청정의 그늘 아래서 정치를 배우며 유학을 깊이 공부하고 제도를 하나씩 익혔습니다. 그는 원상제를 없애고 왕권을 서서히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성종의 가장 큰 전략은 균형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쪽 세력을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두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게 만드는 교묘한 정치술을 펼쳤습니다. 세조 때 공신 중심으로 뭉친 훈구 세력은 담력했지만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였어요. 그래서 성종은 지방에서 한문을 닦던 사림을 백어 중앙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김종식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등장했어요. 사림은 언론을 통해 훈구의 부패와 전횡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훈구는 이에 맞서 사림을 이상주의자라며 반격했죠. 조정은 두 세력의 긴장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바로 그 긴장 속에서 성종은 왕권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키워나갔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는 두 세력 사이에서 왕이 중심을 잡는 구조. 그것이 성종 정치의 핵심이자 가장 교묘한 균형술이었어요. 그의 치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고 반포되면서 조선은 비로소 명확한 법과 체계를 갖춘 제도,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안정 뒤에는 또 다른 균열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종의 후궁수가 늘어나면서 궁궐의 공기는 점점 달아올랐어요. 여인들의 질투와 두려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 가장 강렬한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패비 윤씨였어요. 윤씨는 처음에는 검소하고 단정한 태도로 성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전이 된 뒤 후궁들이 늘어나자 그녀의 불안과 질투는 극단으로 치달았죠. 후궁을 해치려 했다는 의혹,
그리고 왕의 얼굴을 긁었다는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그녀는 결국 중전자리에서 쫓겨나 서인이 되었고 마침내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때 윤씨의 아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왕자는 아직 너무 어려서 어머니가 누구였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 비밀은 오랫동안 숨겨졌고 훗날 조선을 뒤흔드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윤씨가 사약을 받는 그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꿀지 어미는 끝까지 지켜보고 싶구나 라는 말을 남겼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그 한마디는 연산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고 훗날 그의 광기를 불태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고 19살의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초반에는 의외로 성군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깊은 상처와 응어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터진 순간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성종의 균형 정치가 깨지고 연산군의 광기, 중종의 고독, 그리고 신하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조선은 점점 붕당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제 바깥에서는 더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대륙을 향한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에요. 피바람이 다시 한번 조선을 휩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8전 어린 왕과 피의 계절, 단종에서 세조까지 연산군의 광기가 끝나고 중종의 고독한 시대가 지나간 뒤 조선은 다시 한번 새로운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1544년 중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의 아들 인종이 왕위에 올랐어요. 그러나 인종의 치세는 겨우 8개월 만에 끝이 났습니다.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인종의 뒤를 이어 12살의 경원대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명종입니다. 문제는 어린 왕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문종왕후였어요. 그녀가 커튼 뒤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조선 역사상 가장 거센 치맛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외척 세력인 대윤과 소윤이 서로를 적대했고 문정왕후는 자신의 편인 소윤과 손잡고 대윤을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을사사와 양재역 벽서 사건, 글 한 장,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윤원영은 권력을 독점하며 뇌물을 받고 횡포를 일삼았지만 임금조차 그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나라 안에는 부패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바깥 상황도 참혹했습니다. 1555년 왜구가 남해안을 크게 휩쓴 사건이 벌어졌고 의적 인격전이 등장해 백성들의 한을 대신 풀어주었습니다. 조선의 체력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었어요. 1565년 문정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조정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변했습니다. 윤원영은 몰락하고 승려보호 정책도 정리되었습니다. 명종은 이제야 자신의 정치를 펼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도 늦었습니다. 그는 병들어 있었고 문정왕후가 죽은 지 2년 만에 3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위는 중종의 또 다른 아들 쪽으로 넘어갔어요. 16살의 하성군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14대 왕 선조입니다. 선조는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후궁의 자식으로 왕이 된 인물이었어요.
그 사실은 보이지 않는 상처가 되어 그의 권위를 갉아먹었습니다. 선조는 즉위 초부터 몸을 낮추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성리학적 왕도 정치를 표방하며 기존 훈구 세력을 밀어내고 지방에서 명분과 학문을 쌓아온 사림을 대거 중앙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사림은 하나로 뭉치지 않았어요. 같은 위상을 품고 올라왔지만 중앙에 들어오자마자 자리와 인사권, 명분을 둘러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이조 전란 자리였어요. 김효원과 심의겸의 대립으로 조정은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여 년 조선을 지배한 붕당 정치의 서막이었어요. 동인과 서인은 단순히 권력을 놓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학문적 신념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황의 사상을 따르는 이들은 동인으로, 리의 사상을 따르는 이들은 서인으로 뭉쳤어요. 기가 먼저냐, 이가 먼저냐를 두고 밤낮으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배부른 논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그것은 우주의 원리를 규명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근본 철학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논쟁이 점점 격렬해지면서 나라의 앞날을 보는 눈이 흐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저 멀리 일본에서는 평민 출신의 야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의 내란을 끝내고 섬나라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는 국면에 들끓는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조선과 명나라를 정복하겠다는 거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본 무사들은 서양에서 들어온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받아들이고 전술을 혁신하며 실전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반면 조선의 선비들은 일본의 정세를 살피러 갔다가 돌아와서도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서인 황윤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도민 김성일은 히데요시의 관상을 보니 쥐새끼 같아서 전쟁을 일으킬 위인이 못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김성일도 내심 불안했지만 정적이었던 서인의 말을 인정하기 싫어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이었어요. 선조와 조정은 이 혼란스러운 보고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일곡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군대를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신하들은 평화로운 시대에 무슨 군대냐며 비웃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포 앞바다에 수백 척의 일본 군선이 나타났어요. 7년 전쟁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의 200년 평화는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무기와 세 줄 번갈아 사격하는 전술로 조선군을 압도했습니다. 충주 탕금대에서 신립장군이 패배하고 한양은 왕이 없는 빈성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개성을 거쳐 평양, 의주까지 피난하며 명나라의 원곤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조선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왕과 중앙정부가 아니라 백성 스스로 나라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전직 관료 유생, 평범한 농민, 노비, 승려까지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자발적으로 무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바다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라저수사 이순신이 거북선과 판옥선을 앞세워 해전에서 연승을 거두며 일본의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12척으로 133척을 물리친 명량의 승리는
조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7년의 전쟁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경작지는 황폐해졌으며 수많은 문화유산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선조는 전쟁 내내 피난을 다녔고 민심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공신 논쟁과 붕당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조선은 외부의 적을 물리쳤지만 내부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이제 조선은 전쟁의 영웅과 비운의 왕 광해군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9장 치욕과 복수의 시대. 광해군에서 효정까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은 잿더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궁궐의 기둥이 바람에 흔들리고 황폐해진 논밭 위로 검은 연기가 끝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광해군. 그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백성들과 함께 피를 흘린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차가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고치는 것보다 굶주린 백성의 입에 한 술의 죽이라도 더 넣어주는 대동법을 꿈꾸었고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미 외교를 펼쳤습니다. 명나라의 파병 요청을 피할 수 없을 때 그는 도원수 강옥립에게 은밀한 밀지를 내렸습니다. 명군 때문에 우리 병사들을 죽이지 마라. 전세가 불리하면 살아서 돌아오라. 명분이 아닌 생존을 택한 고독하고 차가운 현실주의였습니다. 그러나 도덕과 명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던 서인 세력에게 그의 선택은 배신이자 불충이었습니다. 명나라는 우리를 구해준 부모의 나라인데 어찌 오랑캐와 손을 잡느냐. 1623년 서인들이 일으킨 인조반정이 터졌습니다. 광해군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명분을 앞세운 인조와 서인들이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은 칙명배청을 외치며 청나라를 자극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1636년 병자호란. 청나라 군대는 번개처럼 내려왔습니다. 기병의 말발굽 소리가 한양을 뒤흔들기 전에 민중은 강화도로 피할 새도 없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45일간의 지옥,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성벽을 해고 경사들은 추위를 이기지 못해 말 한 잔을 뜯어 불을 피웠습니다. 굶주린 말들이 서로의 갈기를 뜯어먹는 광경이 벌어졌고 한 끼 식사는 묽은 죽 한 사발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 떨어지자 가죽을 삶아 먹고 풀뿌리를 캐먹으며 버텼습니다. 성벽 위에서 적을 바라보는 병사들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동산이 얼어 떨어져 나갔고 밤마다 얼어 죽은 시신이 성 밖으로 조용히 던져졌습니다. 조정 안에서는 척화파와 주화파가 피를 토하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인조는 결국 눈물을 삼키고 성문을 열었습니다. 1637년 1월 30일 삼전도의 얼어붙은 간바람은 칼날보다 매서웠습니다. 인조는 화려한 용포 대신 신하의 나미를 걸치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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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꽁꽁 얼어붙은 땅에 왕의 이마가 부딪히는 소리가 고요한 강 위에 메아리 쳤습니다.
왕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핏방울이 새하얀 눈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순간 집이 탔습니다.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중화의 질서가 왕의 피와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랑캐라 멸시하던 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조선의 자존심이 깨어지는 가장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치욕은 단순한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였습니다. 중화 문명의 중심에서 벗어나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기억은 지식인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가라는 자성의 물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상처가 결국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물결을 낳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존심, 나라의 자존심, 모든 것이 얼어붙은 바람 속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훗날 효종이 인질로 끌려갔고 수십만 백성이 포로가 되어 북쪽 땅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을 찾지 못해 강가에서 밤새 통곡했습니다. 인질에서 돌아온 복림대군 효종은 이 치욕을 씻기 위해 북벌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남몰래 군대를 키우고 조총을 개량하며 독수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러나 그 불씨는 끝내 타오르지 못했습니다. 국가 재정은 파탄이었고 청나라는 이미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효종이 서거한 뒤 조선은 다시 예속 논쟁이라는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왕이 죽었을 때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지를 두고 서인과 남인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겉으로는 예법의 다툼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왕권의 정통성과 신권의 자존심이 걸린 고독하고 처절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이 시기 백성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대기근과 전염병이 겹치면서 길가에 버려진 시신을 개들이 뜯어먹고 살아남은 이들은 인육을 먹었다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이 굶주림이라는 사실을 조선은 뼈저리게 새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끝없는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물결이 서서히 조선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유형원은 단계수록에서 토지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균전제를 통해 백성에게 땅을 고르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대용은 지구가 둥글다는 서양과학을 받아들이며 신부는 하늘이 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며 신분제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은 열하일기로 청나라의 실용 문물을 소개하며 실사구셨고 정약용은 목민심사와 경세육효에서 왕도 정치와 민생개혁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는 백성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제도와 기술을 강조했습니다. 관념적인 예법 대신 진짜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기술과 경제를 고민하는 이들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 길고 길었던 시련의 터널을 지나 마지막 황금기를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0장 봉당의 씨앗과 7년의 지옥 선조와 임진왜란 치욕과 복수의 시대가 지나고 조선은 마지막으로 가장 화려한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그 불꽃의 이름은 영조와 정조였어요. 영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왕위에 앉아있던 왕이었습니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매달린 화두는 단 하나, 탕편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당쟁에 신물이 난 그는 노론과 소론을 강제로 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는 당파를 초월해 인사를 단행하고 노론이 너무 강해지면 소론을 끌어올리고 소론이 기세를 부리면 노론을 다시 세우는 교묘하고도 고독한 정치술로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지독할 정도로 검소한 왕이기도 했어요. 백성들이 굶주리는데 어찌 왕이 고기를 먹겠느냐며 수라상에서 고기 반찬을 치우게 했고 평생 거친 보리밥과 나물을 즐겼습니다. 심지어 금주령을 내려 술을 빚거나 마시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했어요. 그러나 그런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그의 하나뿐인 아들 사도세자에게는 숨막히는 감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1762년 뜨거운 여름, 창경궁 뒤주 안에서 사도세자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갇혀 8일 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왕실의 마지막 비극을 알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굶겨 죽인 전대미문의 참극. 사도세자는 뒤주 안에서 끝없이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바마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백성을 위한 왕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긁히는 손톱 소리와 울부짖음은 궁궐 깊숙한 곳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어둠은 조선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르기 직전 가장 깊고 무거운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두 종의 신하들은 떨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다고 외치던 그들 앞에서 정조는 주기일성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한마디는 복수의 선언이자 강력한 왕권 감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고 그 아픔을 동력으로 삼아 개혁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영리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규장각을 세워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어요. 규장각은 단순한 책의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왕권의 지정 요새이자 개혁의 심장부였습니다. 정조는 이곳에서 수많은 책을 모으고 직접 편찬 사업을 주도하며 왕이 학문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어요. 특히 정영용은 규장각에서 정조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지방관이 백성을 어떻게 어루만져야 하는지를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푼 듯 따뜻하고 구체적으로 그려냈고 경세유표에서는 조선 전체의 제도 개혁안을 하늘의 별처럼 밝고 실용적인 청사진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정영용의 붓끝에서 흘러나온 글자들은 왕권을 학문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적 기반이 되었고 조선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한 줄 한 줄 새겨 넣었습니다. 정조의 야심이 집약된 결정체는 바로 수원화성이었어요. 단순한 성벽이 아니라 조선 최초의 계획 도시이자 자신의 친위부대 장영용을 배치한 군사적 거점이었습니다. 장영용은 정조가 직접 양성한 최정예 친위군으로
왕권을 신하들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현대적이고 충성스러운 군사체계였습니다. 성벽은 동서남북의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수문과 포로, 장대가 전략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정약용은 서양 기술서를 참고해 거중기를 발명했습니다.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한 이 기계 덕분에 수십 명이 들어야 할 거대한 바위를 아이들도 들 수 있게 되었고 공사기간과 예산이 획기적으로 줄었습니다. 화성은 동양의 성과 건축술과 서양의 기계공학이 만난 조선공학의 정점이었어요. 정조 시대에는 경제도 꿈틀거렸습니다. 금난 정권이라는 특권을 폐지해 누구나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고 시장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지원 같은 북학파 학자들은 청나라의 앞선 문물을 배우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진경산수화와 풍속화가 유행하며 문화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백성들이 소설을 읽어주는 정기수라는 직업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찬란한 태양은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순식간에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오르자 조선은 세도정치라는 기괴한 늪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 같은 소수의 외척 가문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실력이나 학문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어느 가문 줄을 잡느냐가 성공의 열쇠였으니까요.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일상이 되었고 삼정의 문란전정, 군정, 황곡, 이극에 달했습니다. 태어난 아기에게 군역 세금을 물리는 황구첨정, 죽은 노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백골징포가 횡행했습니다.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민란이 터져나왔어요. 500년을 버텨온 조선의 시스템이 뿌리부터 썩어 뭉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바다 너머에서는 더 무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기 뿜는 거대한 괴물배 이안선들이 조선 앞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양 열강들이 산업혁명의 결과물인 대포와 증기선을 앞세워 조선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안으로는 민생이 파탄나고 밖으로는 외세의 압박이 조여오는 형국. 조선은 이제 그 길고 길었던 500년 항해에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마지막 불꽃은 찬란했지만 너무나 짧았어요. 그 불꽃 뒤에는 세도 정치의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는 이제 거친 파도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11장 마지막 불꽃과 몰락, 영조에서 순종까지 조선은 이제 그 긴 518년의 항해 끝에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1864년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면서 조선은 마지막으로 강한 왕권을 되살리려 애썼습니다. 그는 경복궁을 중건하고 서원을 철폐하며 홍고세력의 기반을 흔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깥 세상의 변화를 잊지 못했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서양의 거대한 증기선들이 조선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다가오는 이양선 앞에서 조선 군사들은 구식 화승총과 활로 맞서 싸웠습니다.
광성보에서 어제한 장군과 조선군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서양의 대포는 성벽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화력의 차이는 처절했어요.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침정이 시작되자 명성황후와 민씨척족이 전면에 나섰습니다. 조선은 뒤늦게 문을 열고 근대화를 꿈꾸었습니다. 열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개화파와 위정척사파의 극심한 대립 속에 나라는 갈기갈기 찢겨져 버렸어요. 1895년 차가운 새벽, 일본 난인들이 경복궁 깊숙이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의미사변, 자신의 아내가 궁궐 안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고종은 지켜봐야 했어요. 그는 결국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하는 악원파천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897년 그는 경운궁으로 돌아와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의 나라로 거듭나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마지막 선언이었습니다. 광무개혁을 통해 전기를 들여오고 전차를 놓으며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닦았어요. 그러나 주변을 둘러싼 늑대들은 조선이 스스로 일어서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1905년 을사능력으로 외교권이 박탈되자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로 특사들을 보내 국제사회의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주권 없는 나라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메아리였을 뿐입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 창덕궁 배조전 앞 매국노들의 붓끝에서 잉크가 번질 때마다 518년 왕조의 명줄이 한마디씩 끊어져 나갔습니다. 순종 황제는 눈물을 흘리며 옥새를 내놓았어요. 하늘은 무심하게도 맑았고 도성 한복판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한나라가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조는 망했어도 백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해산된 군인들은 산으로 들어가 의병이 되었고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을 꿰뚫으며 조선의 살아있는 정신을 보여주었죠. 유관순의 외침으로 이어진 31운동의 저력은 바로 50여 년 조선이 길러온 끈질긴 생명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518년 태조 이성계가 압록강에서 말머리를 돌린 순간부터 순종 황제가 눈물을 흘리며 궁을 떠난 순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왕은 오르고 내렸고 백성은 울고 웃었으며 피와 꿈과 사랑이 뒤엉켜 한반도의 역사를 새겨 넣었습니다. 조선은 사라졌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세종이 만든 28자의 한글은 오늘도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었고 조선 왕조실록은 500년의 시간을 그대로 박제해 우리에게 진실을 전해줍니다. 종묘의 기와지붕 아래 울려 퍼지는 제례의 선율과 경복궁 근정전의 화려한 단청, 우리가 먹는 김치와 된장, 어른을 공경하고 교육을 중시하는 마음가짐 속에 여전히 조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조선은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숨결 속에 살아있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입니다. 오늘 밤 희잔피에 우리는 518년의 긴 강물을 함께 건넜습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조선의 찬란한 별들이 당신의 잠자리를 은은하게 지켜줄 테니까요. 잠들기 전 듣는 역사 이야기 잠드력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